아버지, 데이한테서 얘기 들었어요. 그놈이 자식, 엄마랑 아버지 두 분 다 요양원에 보내고 지금 사시는 집 팔아서 자기한테 안 주면 다시는 자기 얼굴 볼 생각 하지 말라고 하던데요. 저의 딸들은 데이의 행동에 대해 깊은 분노를 느끼며 씩씩거리면서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모든 상황이 제가 자초한 일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버지, 막내가 저렇게 된 건 결국 아버지가 만든 결과예요. 아들 하나라고 너무 예뻐해주고 뭐든 다 해주니까 저렇게 버릇없게 자란 거잖아요. 첫째 딸이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딸아이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른 딸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버지한테 서운해도 그동안 참았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저 아버지가 데이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았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아버지도 아셔야 해요. 아버지 막내 아들인 데이가 그렇게 망나니가 된 건 전부 다 아버지 탓이니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팔순을 넘긴 지 얼마 되지 않은 고영배님입니다. 딸이 3명, 아들 1명, 무려 자식을 넷이나 두신 딸 부잣집의 가장으로 수십 년을 가정에 충실하게 살아온 고씨는 최근 막내 아들의 천인공로 할 짓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아 밤잠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저희 실버라디오에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도대체 고영배 할아버님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사연 함께 들어보시고 고영배 할아버님께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생각나시거나 응원의 댓글 남겨주신다면 사연자분과 실버라디오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혹은 주변에 지혜로우신 지인분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함께 시청해 보시고 시청자분의 지혜로운 고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러면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팔순을 넘긴 지 얼마 되지 않은 고영배입니다. 이제 이 나이가 되니 이제 자식들에게 유산을 어떻게 나누어 주어야 하나 고민이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사실 유산이라고 부를 것도 많지 않지만 그래도 가진 것 없는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무엇을 남겨줄지 고민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금이야 오기야 키운 자식들이 손주들을 낳고 별 탈 없이 잘 살아주어 너무나 고맙지만 그중 가장 귀하게 키운 막내 아들에게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지혜를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집사람과 20대 초반에 중매로 만나 결혼했습니다. 당시엔 중매 결혼이 흔한 일이었고 저희 부부도 그렇게 만났죠. 우리 집사람은 작고 아담한 여성이 이상형이던 제게 딱 어울리는 사람이었어요. 중매로 만난 자리에서 그녀의 웃음소리를 들었을 때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고 주변의 축복 속에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 만에 우리에게 첫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날의 설렘과 기쁨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쉽사리 잊혀지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집사람을 아끼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것저것 좋은 것들 해주고 싶은 제 욕심이었겠지만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태교라는 것도 열심히 했고 아내가 먹고 싶다는 것은 열심히 사다 주었어요. 덕분에 직장 사람들에게는 팔불출 소리도 간혹 들었었지만 그딴 게 뭐 대수랍니까? 남들이 보는 시선 같은 건 신경도 안 쓰일 만큼 당시 제 모든 신경은 우리 가족에게만 꽂혀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아내의 출산날, 아내가 진통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어떻게든 아내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었지만 그저 옆에서 손을 꼭 잡아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흘러 마침내 우리의 첫 아이, 첫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처음으로 딸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작고 부드러운 그 생명체가 저를 바라보는 눈망울을 보고 얼마나 벅찬 감정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어여쁜 딸이었어요. 이름도 예쁘게 지었습니다.
제 눈에는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주변의 반응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특히 집안 어른들 사이에서는 제가 바랬던 기대와 다른 실망감이 느껴졌습니다. 첫 아이가 딸이라니 아들을 낳아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그들의 생각에 비하면 그저 아쉬우셨겠죠. 저희의 첫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도 집안 어른들께서는 진심 어린 축하의 말을 건네시지 않고 오히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음에는 아들을 꼭 낳아야 한다.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그런 말씀이 당연하게 들리던 시절이었죠. 그렇지만 괜히 서운하고 섭섭한 것은 감출 길이 없었어요. 이렇게나 예쁜 딸아이를 두고 축복을 받지 못하다니요. 우리 집사람은 아이를 낳고도 집안 어른들의 예쁨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와 가족의 기대가 모두 아들에게 쏠려 있었으니 첫 아이가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내는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그 시절만 해도 아들을 낳지 못한 여성을 향한 시선이 차갑고도 무거웠습니다. 아내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첫 아이를 돌봤고 저도 아내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사람이 받은 상처와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제 마음이 편치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 계획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힘들어했지만 제 뜻을 이해해 주었고 저는 그런 아내의 헌신에 더욱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힘들어하면서도 저를 위해 힘을 내주었고 저는 아내의 건강을 걱정하면서도 속으로는 아들이 태어나기를 바랐습니다. 감사하게도 아이 계획을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렇게 둘째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둘째도 셋째도 모두 딸이었습니다. 물론 딸들이 태어날 때마다 기쁘고 행복했지만 또다시 집안 어른들의 실망과 걱정 어린 시선이 우리를 덮쳤습니다. 집안 어른들은 여전히 아들을 바라고 있었고 딸을 낳았다는 소식에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했죠. 셋째 딸이 태어났을 때 어른들의 걱정 어린 말씀이 더 이상 듣기 힘들 정도로 잦아졌습니다. 대체 아들은 언제 낳을 거니? 집안 꼴이 영 시원치 않구나. 건실한 장남 하나 두는 게 아무래도 좋을 텐데. 딸은 결혼해서 내보내면 남이나 다름없어. 세 자매를 둔 저희 집에 대해 집안 어르신들의 걱정이 나오기 시작했고 걱정을 넘어 더 이상은 잔소리로 들리는 그 걱정들은 점점 더 저희 부부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른들의 말씀을 들으며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제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하나 낳아야겠다. 그래야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있다라고 말이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강하게 저를 짓눌렀습니다. 마침내 저와 집사람은 정말이지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아이를 가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사람은 그때 이미 많이 지쳐 있었고 몸도 무거웠지만 저를 위해 마지막 자녀 계획이라는 힘든 결정을 함께 해주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내와 함께 네 번째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심지어는 안 다니던 교회도 다니기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도 다녔죠. 무척이나 다행히도 이번에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안에 대를 이을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날의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마치 제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 듯한 느낌이었어요. 이제 우리 아내가 어른들에게 예쁨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에 더 기뻤죠.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집안 어른들은 기어코 크게 기뻐하며 한껏 저희 부부를 칭찬했습니다. 저는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제가 큰일이라도 해낸 것처럼 말이죠. 아들의 이름은 큰 기쁨이라는 뜻에서 대희라고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들을 낳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앞으로 어떤 갈등과 어려움이 닥쳐올지 말입니다. 내 아이를 키우며 제 청춘은 바쁘고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내 아이를 키우는 일이란 정말 쉽지 않았죠. 그때 겪은 일들은 제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저 지나간 추억일 뿐이지만 그 시절에는 참 많은 고민과 걱정을 했습니다. 좋은 아버지란 무엇일까 하는 고민도 하고는 했죠. 내 아이 모두 제게는 소중하고 귀한 자식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막내 아들은 제게 특별했습니다. 아내의 몸을 아끼지 않으며 얻은 아이였고 제 기대를 품고 자란 아이였으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식은 그저 자식일 뿐 누구 하나 더 소중하거나 덜 소중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노년에 이르러 아들에 비해 딸들이 보여주었던 정성과 사랑을 보면서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막내 아들 대희를 위해 한 결단이 어떻게 저를 큰 후회로 이끌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결국 어떤 충격적인 결말로 이어졌는지 말입니다. 막내 아들 대희는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무사히 성장해 주었습니다. 나머지 딸들도 각자 잘 자라주었지만 아무래도 막내 아들에게는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되더군요. 대희는 공부도 곧잘 했고 사람들로부터 예쁨을 받는 아이였습니다. 딸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아들이라는 존재가 제게는 참으로 특별했습니다. 딸들은 그런 저를 이해하지 못했겠죠. 대희는 다른 형제들보다 특별한 관심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어쩌면 제가 아들에게 지나친 기대를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시절에는 그런 차별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고, 저 역시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대희를 더 챙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막내 아들이 결혼할 때 집을 사주겠다고 했을 때 딸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결혼할 때 집을 사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이라고 유독 막내만 챙기시니까 솔직히 저희는 서운해요. 대희가 당연히 부모님을 모시겠죠. 막내지만 장남이랍시고 평생을 이쁨만 받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집도 사주신다고 하니 당연히 어머니 아버지 노후는 장남인 아들이 챙길 거예요. 그렇죠? 딸들의 원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저는 하나뿐인 아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자가 결혼을 할 때는 집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넉넉지 않은 살림에도 불구하고 막내 아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딸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희를 더 챙겨야 한다는 생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희는 결혼 후 제가 사준 집에서 자신의 가정을 꾸리게 되었고 저는 이제 모든 걸 다 이룬 듯한 마음으로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도하는 마음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을 위해 집을 사준 후 저는 점점 딸들과의 사이가 소원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찾아와서 웃음꽃을 피우던 딸들이 이제는 그 빈도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너무 예민한 것이 아닐까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딸들이 점점 더 멀어져 간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첫째 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딸은 어딘가 모르게 무거운 표정으로 들어섰고 저는 차 한 잔을 권하며 딸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딸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그 말에 저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늘 밝고 명랑하던 딸의 표정이 이토록 진지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편하게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저희도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을 원하셨는지 잘 알아요. 섭섭하지만 막내 동생을 위해 집을 사주신 것도 이해해요. 그런데 저희가 정말 서운했던 건 아버지가 우리를 대희보다 덜 사랑한다고 느꼈던 거예요. 물질보다 마음이 담긴 사랑 말이에요. 첫째 딸아이의 말이 제 가슴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딸들을 덜 사랑한 적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제가 딸들에게 충분히 표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딸들과의 사이가 더욱 소원해졌고 저는 점차 혼자라는 느낌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중심이었던 제가 이제는 점점 그들 사이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들과 거리가 생기고 막내 아들 대희는 결혼 후 자신의 삶에 집중하느라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바쁜 일상 속에서 연락을 놓친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의 태도에 변화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들 대희를 만나기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문자로 만나자고 했을 때에도 대희는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집을 사줄 때의 그 다짐과는 달리 아들은 점차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해졌지만 저는 그저 아들이 바쁘기 때문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아내가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에게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가는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자주 물건을 잃어버리고 이미 했던 말을 반복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저는 조금씩 불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내와 함께 시장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장을 보는 것을 좋아했고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사오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날도 아내는 장을 보러 가자며 웃으며 저를 재촉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마음이 편해졌고 함께 시장에 가서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장에서 우리는 평소와 같이 생선을 고르고 채소를 고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갑자기 아내가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내려놓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녀가 잠시 다른 가게에 들렀겠거니 생각하고 기다렸지만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시장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아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불길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가 집으로 돌아간 것인가 싶어 서둘러 집으로 가보았지만 아내는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심각함을 깨닫고 다시 시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한참을 찾아다닌 끝에 시장 입구에서 멍하니 서 있는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아내는 마치 길을 잃은 아이처럼 주위를 둘러보며 서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그야말로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 왜 혼자 이렇게 서 있어? 아내는 저를 보며 어딘가 멍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여기에 서 있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내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시장에서의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아내를 병원에 데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딸들에게는 말을 하지 않고 아내와 단둘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 진찰을 받는 동안 저는 차마 아내의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의사가 검사를 마치고 조심스럽게 결과를 말했습니다. 부인께서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꾸준한 치료와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치매라니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아내는 옆에서 의사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왜 이렇게 슬퍼하는지 모르는 듯 그저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내가 무슨 말을 놓쳤나 봐. 왜 이렇게 우울해 보여? 그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을 그녀 자신이 모른다는 것이 더 슬펐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여보. 그냥 요즘 조금 피곤해서 그런 거야.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아내에게 더욱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딸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고 딸들은 아내를 돌보기 위해 자주 집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밤마다 혼자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아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녀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내와 함께했던 수많은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순간, 아이들이 태어나던 순간, 그리고 함께 웃고 울던 모든 순간들이 말입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점차 그녀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아내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내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나이를 잊어버리며 자식들의 이름까지도 까먹어버렸죠. 그런데 막내 아들에게서 충격적인 말을 들은 건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느 날 연락도 잘 되지 않던 아들이 갑자기 연락이 와 저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버지, 어머니가 치매 진행 속도가 빠르니 아무래도 요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는 아버지가 없으면 불안해하시니까 아버지도 같이 요양원에 가시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두 분이 요양원에 가게 되시면 지금 사시는 집은 제가 관리할게요. 제가 하나뿐인 아들이니까 어차피 나중에 저한테 주실 거잖아요. 그 순간 저는 그가 말하는 내용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마련해준 집을 두고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그 집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사실이 저를 배신감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아들에게 돌아온 것은 이토록 차가운 말뿐이었습니다. 저는 집을 사줬던 결정을 깊이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딸들이 주었던 사랑과 보살핌이 더욱 귀하게 느껴졌고 아들에게 쏟았던 기대와 사랑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말을 꺼내는 아들 대희의 입술을 바라보며 이게 정말 내 아들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키운 아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충격을 감추고자 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대희야,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내가 어머니와 나를 요양원에 보낸다고? 아버지, 어머니 상태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더 이상 집에서 돌볼 수 없어요. 저도 아버지도 힘들어하시고 이제는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하다고요. 아들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그 논리 뒤에 숨은 아들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 대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정말 네 어머니의 건강만을 생각하는 거냐? 아니면 네가 이 집을 차지하려는 속셈이 있는 거냐? 그 순간 대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8순도 넘으셨잖아요. 살면 얼마나 더 사신다고 그러세요? 어차피 저한테 주실 거 조금 더 빨리 준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아까우세요? 그리고 아버지도 어머니랑 같이 계시면 더 좋잖아요. 요양원에 가면 삼시세끼 다 밥 나오겠다, 따뜻하겠다, 좋을 거 아니에요? 모두가 이득인데 왜 화를 내세요? 아들의 말에 저는 속이 뒤틀렸습니다. 모두가 이득이라니. 어떻게 내 아들에게서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일까요? 나는 너희 누나들에게 못 사준 집을 너한테는 장만해 주었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이니까. 나중에 내 제사상 차려줄 귀한 아들이니까. 그런데 그걸로는 모자라더냐? 기어이 이 늙은 부모가 사는 집까지 가져가야겠다 이 말이냐? 아들은 화가 난 얼굴로 저를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아버지, 집 하나 사준 걸로 아직도 생색 내시는 거예요. 다른 집들은 손주들 유학도 보내주는 마당에 저는 그 코딱지만한 집 한 채 받았다는 이유로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 제사상을 독박 쓰라고요. 저는 대희의 말에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했던 모든 희생이 이토록 하찮게 여겨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집 한 채 마련해 준 것을 가지고 아직도 생색을 내느냐는 아들의 말은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대희야, 내가 그런 말을 할 줄은 정말 몰랐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그 집을, 내 어머니와 내가 고생해서 마련한 그 집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넘기라고 하냔 말이야. 대인은 제 말을 듣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싸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과거만 붙들고 계시지 말고 현실을 좀 보세요. 저도 제 가족을 챙겨야 하잖아요. 제사상 차리는 거요? 그렇게 중요한 거면 다른 누나들한테도 시키세요. 저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아버지, 지금 어머니 상태 보세요. 그리고 아버지도 예전 같지 않으시잖아요. 차라리 요양원에서 편히 지내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 집은 이제 저한테 넘기시고요.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꾹 참고 있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네가 네 어머니와 나를 그렇게 대하는 이유가 그거였구나. 그 집 때문에. 내가 그토록 권했던 집 때문에. 그래. 너한테 집을 사준 게 내 평생의 실수였다. 네가 그렇게밖에 잘하지 못한 게 내 책임이니 내가 어쩔 수 있겠느냐만. 너 같은 놈이 내 자식이라고 믿고 싶지 않다. 대인은 제 분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아버지. 그러면 그냥 저 없이 잘 살아보세요.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셔도 제가 돌아올 곳은 없을 겁니다.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어떤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인은 제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더니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리며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모두 무너진 듯한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대희와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고, 저는 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딸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자주 찾아오긴 했지만 저는 딸들에게도 이 사실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럽고 또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실 딸들은 저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상태를 살피러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아내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아내는 더 자주 혼란스러워했고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그녀를 보며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대희가 그렇게 가버린 후 며칠 뒤에 딸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대희한테서 얘기 들었어요. 그놈이 자식, 엄마랑 아버지 두 분 다 요양원에 보내고 지금 사시는 집 팔아서 자기한테 안 주면 다시는 자기 얼굴 볼 생각하지 말라고 하던데요. 저의 딸들은 대희의 행동에 대해 깊은 분노를 느끼며 씩씩거리면서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모든 상황이 제가 자초한 일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버지, 막내가 저렇게 된 건 결국 아버지가 만든 결과예요. 아들 하나라고 너무 예뻐해주고 뭐든 다 해주니까 저렇게 버릇없게 자란 거잖아요. 첫째 딸이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딸아이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른 딸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버지한테 서운해도 그동안 참았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저 아버지가 대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았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아버지도 아셔야 해요. 아버지 막내 아들인 대희가 그렇게 망나니가 된 건 전부 다 아버지 탓이니까요. 둘째 딸의 말에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들의 지적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딸들에게 제대로 된 사랑을 주지 못하고 오직 아들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제 삶이 떠올랐습니다. 셋째 딸이 차분하게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대희가 얼마나 아버지를 등에 업고 저희한테 못되게 굴었는지 아세요? 버릇을 잘못 들여도 한참 잘못 들이셨다고요. 지금의 이 상황은 분명히 아버지 잘못이에요. 저희는 아버지가 이 사실을 직시하시길 바래요. 저는 딸들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 선택들이 결국 지금의 이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딸들의 지적을 듣고 난 후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거워져서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앉아 있을 뿐이었죠. 딸들의 눈빛에는 실망과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이제서야 터져 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딸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더니 결국 하나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떨까요? 아무래도 집에서 아버지 혼자 어머니를 돌보시는 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요양원에 가시면 더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실 수 있고 아버지도 조금 더 편해지실 거예요. 막내딸의 말에 다른 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제안을 듣고 마음이 착잡해졌습니다. 아내를 요양원에 보내야 한다는 생각이 가슴을 후벼 파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딸들이 말하는 대로 제 혼자 힘으로 아내를 돌보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으니 딸들의 제안을 거절할 명분도 없었습니다. 결국 제 자식들은 제 아내를 요양원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딸들이 요양원을 알아보고 직접 모시는 일까지 도맡아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의 뒤를 따라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를 요양원에 보내는 날,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작별 인사를 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잘 지내야 해. 내가 자주 올게. 아내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의 그 텅 빈 눈빛이 마음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 후로 딸들은 요양원으로 아내를 자주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함께 가기도 했지만 점차 딸들은 저들끼리 아내를 찾아가더군요.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아내에게만 집중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더 이상 관심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집안은 점점 더 적막해졌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로움이 더해만 갔습니다. 예전에는 딸들이 찾아와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집이 이제는 그저 쓸쓸한 침묵으로 가득 차게 되었죠.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저를 찾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딸들은 어머니를 보러 요양원에만 가고 저는 그들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기억 속에서 점점 사라지고 자식들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 남겨진 채로 그동안의 모든 선택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되새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의 탓도 아닌 제 스스로가 만든 결과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들에게 주었던 모든 기대와 희생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나도 괘씸한 마음에 차라리 이 집을 팔아버리고 그 돈을 모두 사회에 기부해버린 다음에 정말 아들 자식 놈 말대로 요양원에 들어가 버릴까 싶기도 하다가 도대체가 그렇게 해서 남는 게 무엇이란 말인가. 씁쓸한 생각에 그저 잠 못 이루는 나날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평생을 가정에 헌신하며 살다 자기만의 낙도 없이 정말 아이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지금은 저렇게 기억을 잃어가며 요양원에 있는 저희 집사람도 너무 안쓰럽고 자꾸만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정말 제가 모든 것을 망친 것인지 후회스럽기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는 아내마저도 제 곁에 없는 이 외로운 시간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아들 대희에게는 연락 끊긴 상태이고 딸들과의 관계도 어딘가 어색해졌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내가 기대했던 가족의 행복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토끼 같은 손주들도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길을 앞두고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이 큽니다. 여러분, 저는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부디 댓글로 고견을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일을 겪거나 지혜로운 지인분이 있으시다면 이 사연을 공유해 주셔서 함께 댓글로 지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우, 엄마. 쉬고 계시라니까 또 뭘 그렇게 바쁘게 하고 계셔요. 저녁 식사 준비 중이셨네요. 엄마, 이 소고기랑 닭고기는 어디서 나셨어요? 응, 기다리면서 보니까 냉장고에 있길래 너희들이 오늘 우리 먹으려고 준비해둔 건가 싶어서 그걸로 요리 좀 해봤다. 정필이 너 어릴 적부터 소고기로 이렇게 해먹는 거 좋아했잖니? 엄마, 그건 우리 먹으라고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건 금쪽이랑 은쪽이 복날 보양식으로 준비해둔 건데 왜 그걸 다 써버리셨어요?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이게 그러면 우리 먹으려고 산 게 아니라 개밥이라는 소리니? 어머니, 개밥이라뇨. 말씀 좀 가려서 하세요. 얘들도 어엿한 저희 식구라고요. 아니, 네 엄마 복날에 밥 먹자고 불러다가 저녁 밥 때도 한참 지나서 이제 겨우 들어와 놓고 너네 시장할까봐 냉장고에 있는 고기로 기껏 니네 밥상 차려줬더니 그게 개나 줄 개밥이라고 소리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니? 오늘 복날인 건 알아? 니네 엄마 복날마다 보양식 챙겨 먹는 거 좋아하는 건 알고? 근데 니네 엄마 오늘 한 끼도 안 먹은 건 궁금하지도 않지? 니네 그 집채만한 개들이 소고기를 먹던 콩고기를 먹던 그딴 건 난 관심도 없다. 근데 적어도 사람을 불러다 놨으면 사람 먹을 식사는 챙기고 나서 개를 먹이는 거야. 개는 개다. 사람보다 먼저일 수는 없는 거야.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로 67세가 되신 하금숙 씨입니다. 하 씨는 최근 너무 비참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셨는데요. 이 일로써 아들네 부부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화가 많이 나신 상태입니다. 하 씨는 앞으로 어떻게 아들 부부를 대해야 할지 혼란스럽고 어지러워 시청자분들의 고견과 지혜를 구하고 싶으시다고 저희 실버 라디오의 이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사연 함께 들어보시고 하금숙 씨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생각나시거나 응원의 댓글 남겨주신다면 사연자분과 실버 라디오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혹은 주변에 지혜로우신 지인분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함께 시청해 보시고 시청자분의 지혜로운 고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러면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8년생 개띠, 올해로 67세가 된 하금숙이라고 합니다. 이 글을 적으며 문득 생각해 보니 참으로 우습게도 제 나이가 또 58년생 개띠네요. 이번 일을 겪고 나니 참 우스운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제 나이가 개띠라는 것도 그렇고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이겠지만 어쩌면 운명의 장난 같은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요즘 TV를 보면 젊은 친구들이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들을 키우는 것이 큰 유행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위해 집을 지키거나 농장에서 일을 돕는 게 동물들이었는데 이제는 반려동물이 엄연히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는 사회가 되었으니까요. TV에서는 개통령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나와 강아지 훈육법을 알려주고 유튜브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일상을 담은 영상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도 참 많이 놀랐어요. 이젠 강아지를 키우는 것이 하나의 문화이자 유행처럼 여겨지는 걸까 싶기도 했거든요. 최근에는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을 치료하는 비용이 사람이 병에 걸려 병원에 가서 수술하는 비용보다 많이 들 때도 있다며 반려동물용 건강보험도 나왔다는 말을 듣고는 무척이나 놀라우면서도 신기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로 격세지감을 느낀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유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좀 염려스럽습니다. 최근에 유튜브를 보다가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너무 낮아져서 외국의 한 여자 교수가 한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유튜브 영상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 교수는 한국의 출산율을 듣고는 비명을 지르며 상상해보지 못한 수치라고 하면서는 한국의 미래가 없다는 둥 무척이나 요란하게 반응하더군요. 그 영상의 댓글들을 보면서 어쩌면 몇십 년, 아니 불과 몇 년 뒤에는 놀이터에서 아이들의 시끌벅적한 장난기 어린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날이 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전번에 제 아들과 이야기를 했을 때도
자기 주변 친구들도 요즘에는 아이 계획을 하더라도 아이 하나 놓고 키우는 게 워낙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되고 책임질 일이 늘어나다 보니 차라리 아이를 갖는 대신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기로 결심한 젊은 부부가 참으로 많다고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저는 이런 문화가 장기적으로 멀리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미래에 큰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부부는 아이를 낳아야죠. 물론 제 친구 중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서 젊었을 적 병원도 수시로 들락거리고 남편과 함께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가지지 못한 친구 부부가 하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친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수십 년을 옆에서 지켜봐 왔어요. 정말 돈도 많이 썼고 부부가 참으로 성실하게 노력했지만 안 되는 걸 어떡하나요? 그런 경우는 곁에서 잘 위로해 주어야죠. 그런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이를 가지려는 노력도 없이 그저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돈 타령하면서 아이를 갖지 않으려 하는 것은 저는 부부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 아들 정필이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곤 했습니다. 정필이는 어릴 때부터 강아지를 참 좋아했어요. 마당에서 뛰어놀던 동네 강아지들을 보면 눈이 반짝반짝 빛났죠. 어릴 적 정필이가 엄마, 나도 강아지 키우고 싶어요. 라고 조르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저도 아이가 저토록 좋아하는데 강아지를 키워볼까 라고 생각했지만 당시 저희가 살던 집은 다세대 주택이었고 도저히 강아지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달래며 나중에 이사 가면 키우자라는 식으로 대충 둘러대고는 했습니다. 그 후로도 아들은 계속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했지만 시간은 그렇게 흘러서 아들이 어느 정도 자라자 그때부터는 친구를 만나 노는 게 더 좋아졌는지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더군요. 물론 그때는 강아지를 사달라며 칭얼거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때쯤 애들 아빠가 세상을 떠났거든요. 저는 남편 없이 혼자 아들을 키워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 남편은 참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공장에서 일할 때 만났던 사람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아이가 먼저 생기고 말았죠. 당시에는 예정에 없던 아이라서 일을 어찌해야 할지 소가리를 하던 중 그 이가 제가 정필이를 가진 것을 알아버렸어요. 그런데 남편은 대번에 나옵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세월이 참 많이 지났지만 그때의 일만큼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렇게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우리는 결혼을 했고 소박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남편은 저처럼 작은 공장에서 일했는데 그 일 이후로 가정의 보탬이 되려고 항상 열심히 했죠. 우리 가족은 아들 정필이를 낳고 나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돈이라는 게 물론 있다가 없으면 참 사람 비참하게 만들기 좋은 것이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마음의 풍요로움을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다면 그 또한 행복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더욱 오히려 없이 살 때 아이를 낳아서 열심히 살아내면 그게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큰 보상이 되고 큰 뿌듯함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최근에 있었던 일 때문에 아들 자식 키워서 다 무얼하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말입니다. 어릴 적 저희 가족에게 찾아왔던 그 봄날 같은 행복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어요. 남편이 갑자기 병을 얻었거든요. 저희 부부는 처음엔 그저 감기 몸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공장에 이야기하고 병원 가서 주사라도 맞고 일하면 나을 거야. 당분간 좀 일찍 잠들면 괜찮아지겠지. 라고 말하며 남편은 별것 아니라는 듯 저에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날 오후 공장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일을 하던 중에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으로 보냈으니 어서 병원으로 찾아가 보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집안일을 하다가 부랴부랴 남편이 있다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하는 동료 직원이 남편을 데리고 병원으로 가주었고, 로비에서 만난 동료 직원은 저희 남편이 급히 수술실로 들어갔다고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종종 남편과 회식 술자리 때 술자리 마무리를 하러 저희 집으로 찾아왔던 직원이라 저도 얼굴을 알고 있었죠. 어찌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묻는 저에게 동료 직원은 아니, 김 씨가 갑자기 속이 울렁거린다고 하길래 전날에 따로 술 한잔 한 건가 싶어서 냉수라도 한 컵 하고 오라고 보냈는데 가는 길에 휘청하더니 갑자기 픽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얼굴이 노랗게 변한 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소장님한테 빨리 말씀드리고 여기 응급실로 데리고 온 겁니다. 저는 남편을 기다리며 한참을 식은땀만 흘리고 병원 로비에 앉아 있었어요. 이후 보호자를 찾길래 얼른 들어가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검사 결과를 듣고는 말문이 막히더군요. 간암이었습니다. 급성 간염으로 시작된 발작성 쇼크인데 간경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간암 치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암세포로 보이는 것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때 아들 정필이는 겨우 5살이었어요. 남편이 병원에 입원한 동안 저는 아침마다 병문안을 갔다가 아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다시 남편을 돌보러 병원으로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걱정하는 제게 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난 괜찮아. 오히려 당신이 걱정이네. 혼자서 다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힘들면 나한테도 털어놔. 알았지? 퇴직금이랑 뭐랑 해서 치료비 할 여유는 충분히 되는 것 같고, 소장님도 사장님한테 따로 말씀해 주셔서 회사에서도 지원금 나올 거니까 돈 걱정은 할 필요 없어. 걱정 마, 여보. 하지만 저는 남편에게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알면서도 차마 그에게 제 마음속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더 이상 아파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고 남편의 병세는 눈에 띌 정도로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놀랄 정도였죠. 손쓸 방법 없이 퍼져나가는 암세포에 저와 남편은 참으로 무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병실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어요. 저는 다급히 남편 옆으로 달려가 그 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어디 불편해? 남편은 힘겹게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야, 여보. 그냥 당신 얼굴 좀 보고 싶었어. 그리고 정필이도 생각이 나네. 우리 아들 엄마 닮아서 참 착하고 똑똑하잖아. 그 아이가 잘 자라줘서 정말 고마워.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나 없더라도 우리 정필이 잘 키워줘. 그리고 제발 건강 잘 챙겨. 내가 곁에 없더라도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니야. 알았지? 저는 남편이 그런 무력한 소리를 하는 게 정말 싫었어요. 아니야. 당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왜 당신이 내 곁에 없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얼른 일어나. 여보. 그날 이후로 남편의 상태는 더 나빠졌고 결국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걱정 말라며 말한 퇴직금이며 회사에서 나온다는 지원금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남편이 남긴 유산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남편이 떠난 날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상상했던 것만큼 많이 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아들 정필이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남편과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더 강해져야 해. 이 아이가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도록 내가 더 사랑해줘야 해. 그렇게 다짐했죠. 홀로 남은 아이를 위해서라도 울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홀로 아들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생활이 빠듯했지만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아들 정필이는 점점 자라면서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도록 애쓰는 저희 노력을 이해해 주었고 저를 도와주는 착한 아이로 자라줬습니다. 정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저는 그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제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첫날 학교에서 돌아온 정필이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학교에서 새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선생님도 너무 좋아요. 오늘 학교에서 재밌는 게임도 했어요. 정필이의 밝은 표정을 보니 저는 그제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는 정필이는 그날의 일상을 신나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친구들과 축구를 한 이야기, 선생님께 칭찬받은 이야기, 그리고 새로 배운 것을 자랑하는 모습까지 정필이는 언제나 긍정적이고 명랑한 아이였습니다. 정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학교에서 학부모 초청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가게 일을 하느라 바쁘긴 했지만 정필이가 발표회를 많이 기대하고 있었기에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참석하기로 했죠. 발표회 날 저는 무척 설레면서도 긴장된 마음으로 학교에 갔습니다. 다른 부모들 사이에 앉아 발표회를 지켜보는데 드디어 정필이 차례가 되었어요. 정필이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김정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동물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정필이는 동물을 무척 좋아했어요. 특히 강아지를 좋아했는데 발표 주제로 강아지를 선택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정필이는 또 박도박 말을 이어갔고 발표가 끝날 때쯤에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박수를 쳐주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함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키우느라 걱정도 많았고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정필이가 이렇게 무난하게 잘 자라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정필이는 저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나 잘했죠? 엄마가 와서 더 잘할 수 있었어요. 그 말에 저는 정필이를 꼭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정필이 정말 잘했어. 엄마가 너를 보고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 물론 남편이 없다는 사실은 정필이에게도 힘든 일이었겠지만 그 아이는 그런 아픔을 딛고 일어나며 자신만의 길을 잘 찾아갔습니다. 정필이는 언제나 긍정적이고 자기 주장이 뚜렷한 아이로 자라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정필이를 보면서 남편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다는 생각에 조금은 마음이 놓였답니다. 정필이가 무난하게 잘 자라 청소년기를 지나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서 저의 마음은 뿌듯함과 동시에 새로운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왔지만 이제는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정필이는 고등학교 시절 내내 성실하게 공부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자그마한 유산으로 겨우 가게를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던 저로서는 정필이가 학비 걱정 없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늘 마음을 졸였습니다. 다행히 정필이는 우수한 성적으로 좋은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었죠. 대학 생활에 적응한 정필이는 학업 외에도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교내 봉사 동아리에 가입해 주말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성적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정필이가 대견하면서도 너무 무리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이런저런 봉사에 유독 관심이 많았던 정필이를 보면서 저와는 달리 참 이타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웃음이 지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저 하나 먹고 살자고 아둥바둥 살아온 사람인데 제 아들은 누굴 도와주고 봉사하는 것을 참 좋아했어요. 정필이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 아들은 이미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을 쌓아놓았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그는 번듯한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고 저는 이제야 비로소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취직했으니까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정필이가 저에게 했던 이 말은 제 평생 인생에서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정필이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 아들도 그랬지만 저 또한 삶이 빠르게 안정되어 갔습니다. 아무래도 집안에 돈 버는 사람이 둘이 되니 그랬을 테지만 제 아들 정필이 역시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동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제야 그 아이가 정말로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필이는 저에게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바로 결혼이었죠. 정필이는 저에게 며느리 될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엄마, 이 사람은 정화예요. 유기견 봉사활동을 하다가 만났는데 성격도 좋고 마음씨도 참 착해요. 아들 정필이의 여자친구였던 정화는 예의 바르고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동물을 아끼고 남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정필이가 참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어요. 회사 다니면서 짬짬이 주말마다 유기견 봉사활동을 다니던 정필이에게 몸도 피곤할 텐데 그렇게 주말마다 나가서 봉사활동하고 그러면 너무 피곤하지 않니? 라고 걱정 어린 이야기를 할 때면 아니에요. 그래도 거기 가면 좋은 사람들도 많고 다들 관심사라던가 그런 게 비슷해서 오히려 에너지 얻고 오는걸요. 라고 말하며 얼굴을 붉히던 이유를 정화를 보면서 이제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이놈의 자식, 이런 새빨간 속셈이 있었던 거구나. 아리송해하는 아들 여자친구의 표정 옆으로 정필이는 머쓱해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우리는 즐겁게 식사를 함께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필이의 결혼 준비는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아들 정필이의 여자친구 정화는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할머니에게 맡겨져서 자랐는데 안타깝게도 몇 년 전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홀로 지내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유기견들을 돌보는 봉사를 통해 외로운 마음을 달래고 사랑을 줄 대상이 필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골든 리트리버 강아지 금쪽이와 은쪽이 2마리를 입양했고 유기견 봉사 단체에서 제 아들 정필이를 만난 것이었고요. 자라온 이야기와 함께 제 아들을 만난 이야기까지 듣느라 그날 밤은 참 오래도 이야기하고 눈물도 흘렸더랍니다. 저는 그날 이후 주희를 제 딸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혼에 있어서 자기들끼리 하고 싶다는 것 있으면 그저 너희의 의견대로 해라. 나는 다 괜찮다 이야기하고는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이후 정필이를 홀로 키우느라 참 많은 고생을 했지만 이제야 모든 것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정필이와 정화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잘 컸어요. 이제 정말 잘 살겠죠? 당신이 참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그렇게 정필이는 결혼을 했고 이제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의 삶을 잘 꾸려가겠다고, 잘 키워줘서 고맙고 감사하다고 저에게 말했어요. 저는 정필이가 가정을 이루고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난 세월의 고생이 모두 보람으로 돌아왔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혼 초 신혼임에도 불구하고
양가 부모님이 통틀어 저 혼자다 보니 아이들과 함께 여행도 자주 다니고 무척이나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 집에서만큼은 TV에 나오는 고부 갈등이나 시월드 이런 이야기도 소설 속 망상이었어요. 주희도 늦게나마 생긴 엄마 품에서 참 따뜻함을 느꼈는지 무척이나 살갑게 저를 잘 챙기더랍니다. 그렇게 셋이서 깨볶으며 재미나게 살다 보니 그동안의 어려움은 이제 다 추억이 되었고 저는 이제 정필이의 가정에서 할머니로서의 삶을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샘솟았죠. 그래서 하루는 아들 정필이에게 며느리 몰래 아이 계획은 어찌 되는지 슬쩍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엄마, 저도 결혼을 좀 늦게 한 편이기도 하고 정화도 병원에서 이제 노산이라 정말 원하는 게 아니면 조심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묶을까 싶기도 한데. 정필이의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부부가 됐으면 아이를 낳아야지.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되물었을 때 정필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요즘 시대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크고 또 아이를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우리도 많이 고민했어요. 그런데 정화가 노산이라 몸도 많이 힘들고 요즘에는 아예 아이 없이도 행복하게 사는 부부가 많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 둘이 잘 살아보자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정필이의 말을 들으며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기대와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결혼한 부부로서 자연스러운 순리라고 생각했는데 정필이의 결정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의 고민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해왔던 제가 이토록 외면당한 듯한 기분을 느낀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있어야지. 그게 가정을 이루는 기본 아니겠니? 너희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살아가는지 잘 알지만 아이가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 제 말에 정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그도 이해하고는 있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많이 고민했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정화도 건강이 안 좋고 물론 엄마 마음도 이해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결정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엄마도 우리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정필이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저는 그저 안타깝고 서운한 마음뿐이었죠. 남편을 잃고 홀로 정필이를 키우며 이제는 손주를 보며 웃을 날을 기다렸는데 그런 미래가 저 멀리 사라져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정필이와 정화의 결정에 대해 마음을 다잡아 보려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결정이 옳은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필이와 정화의 행복이 무엇보다 중요했기에 저는 그저 마음속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며느리 정화에게도 어느 날 전화를 걸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저는 문득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어서 슬쩍 물어보았어요. 정화야, 혹시 아이 계획은 따로 없는 걸까? 잠시 정화의 대답이 없어서 제가 너무 성급하게 물어본 건 아닌가 싶어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 순간 정화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사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이 많았어요. 남편이랑 많이 얘기해봤는데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경제적인 부담도 크고 저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건강이 걱정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직 확실하게 결정하지는 못했어요. 정화의 말에 저는 복잡한 심경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정필이와 정화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건 이해할 수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그들의 결정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부부에게 아이가 없는 삶이
상상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도 정화야, 아이는 정말 축복이란다. 물론 요즘 사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주는 행복은 말로 다 할 수 없거든. 정필이도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끔 잘 생각해 보길 바란다. 제 말에 정화는 작게 한숨을 내쉬더니 네, 어머니. 저도 남편이랑 다시 한번 잘 이야기해 볼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화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무거운 기운이 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정필이와 정화가 어떤 결정을 하든 저는 그들의 행복을 빌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손주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현실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런 고민 속에서 어느 날 정필이가 엄마, 이번 주말에 집에 초대할게요. 오셔서 저녁 같이 드셔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반갑고 한편으로는 설렜습니다. 손주를 볼 수 없다는 현실에 대한 씁쓸함을 잠시 잊고 아들 내외와 오랜만에 예전처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았거든요. 정필이의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어쩌면 아들네 부부의 속마음을 이해하고 우리 가족의 유대감을 다시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주말이 되어 저는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설렜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의 생각들이 떠올라 미묘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며느리 정화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시장하시죠? 여기 앉아서 편히 쉬고 계셔요. 금방 식사 내올게요. 정필이도 주방에서 바삐 움직이며 저를 반겨주었죠. 엄마,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점심은 제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녁 식사가 준비되는 동안 저는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정필이의 모습과 정화가 큰 강아지들인 금쪽이와 은쪽이를 돌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정화는 마치 아이를 돌보듯이 자신들이 기르는 강아지들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따뜻하고 아늑했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아들 내외가 저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한 것은 기뻤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손주에 대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나서 정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저희랑 함께 갈 곳이 있어요. 준비됐으면 같이 나가요. 저는 궁금했지만 아들 내외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흔쾌히 따라 나섰습니다. 차를 타고 조금 달리자 우리는 한적한 시골길로 접어들었고 그 길 끝에는 작고 아담한 건물이 보였습니다. 정필이가 차를 세우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가 오늘 갈 곳이에요. 내려보니 건물 앞에는 유기견 보호소 카페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정화가 활짝 웃으며 말했죠. 여기 정말 좋아요, 어머니. 저희가 자주 오는 곳인데 오늘은 어머니도 함께 하셨으면 해서요. 저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유기견 보호소라니 예상치 못한 장소였으니까요. 안으로 들어가니 곳곳에 강아지들이 즐겁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정필이와 정화는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리며 강아지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정필이는 강아지 한 마리를 품에 안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강아지들이 다 주인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저희는 이렇게 유기견들을 돌보는 봉사 활동을 자주 해요. 어머니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그 말에 잠시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물론 강아지들은 귀엽고 사랑스러웠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인간과 동물 사이에 경계를 그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필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필아, 얘네들 참 귀엽고 불쌍하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을 돌보는 게 먼저 아니겠니? 정필이는 제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물론 사람을 소중히 생각해요. 하지만 요즘은 반려동물이 우리 삶의 큰 부분이잖아요. 저희도 강아지를 키우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그만큼 저와 아이들이 함께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 아닐까요? 유기견을 돌보는 것도 사람을 돕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화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결혼하고 나서 강아지들과의 삶이 정말 행복했어요. 아이를 가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저희는 이렇게 서로를 아끼며 살 수 있는 지금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말에 저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 한구석이 무겁고 복잡했죠. 이제 얘네가 아이를 가질 생각은 없고 자꾸 이런 강아지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늘어만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 내외와의 갈등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고 정필이와 정화는 그 생각이 구시대적이라고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서로의 생각 차이는 점점 더 벌어져 갔고 저는 그들의 결정을 이해하려고 애쓰면서도 속으로는 점점 더 고립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정필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하든 그냥 저희를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응원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에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아쉬움과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부모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 저는 그날 이후로도 계속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문제가 터지고는 말았죠. 그날의 저녁을 떠올리면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쿡쿡 쑤십니다. 최근 말복이었죠. 복날에 다들 보양식은 챙겨 드셨나요? 아들 정필이가 복날인데 같이 식사하자고 저를 집에 초대했을 때 얼마나 기대하고 설렜는지 몰라요. 제가 원체 몸이 허해서 복날이거나 가끔 기력이 무척이나 딸리는 날이 되면 삼계탕이나 장어, 소고기 같은 보양식을 자주 챙겨 먹고는 합니다. 아주 좋아하는 음식이죠. 저는 그저 가족과 함께 오랜만에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함께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싶었습니다. 아들 정필이가 요즘 회사 일이 바쁘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이렇게 시간을 내어 저를 초대해 주니 고맙고도 흐뭇한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조금 일찍 가서 집안도 둘러보고 저녁 준비도 슬쩍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아들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약속 시간에 맞춰서 집에 도착했을 때 아들 내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저는 홀로 조용한 거실에 앉아 그들의 귀가를 기다렸습니다. 아들은 오후 일정이 조금 밀려서 집사람과 강아지들을 데리고 곧 들어갈 거니 잠깐 거실에서 TV 좀 보시며 쉬고 계시라더군요.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시간이 제법 지나도 아들 내외가 들어올 기미가 없길래 저는 이내 주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잘 손질된 소고기와 닭고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아들이 나를 위해 준비한 재료라는 생각에 퍽 기특했어요. 일정 마치고 돌아와 나를 위해 음식을 하려면 둘 다 피곤할 테니 제가 그것들을 가지고 따뜻한 저녁이라도 차려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정필이와 정화에게 엄마가 요리를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아들도 저처럼 때때로 몸의 기력이 밑빠진 독처럼 쭉 빠지는 시기가 있어서 아마 그래서 저랑 이런 부분까지 닮은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식성은 잘 맞았기에 어릴 적 아들이 좋아했던 음식들을 오랜만에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방에서 손놀림을 바삐 움직이며 닭백숙을 준비하고 소고기를 볶았습니다. 음식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질 때쯤 마침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얼른 고개를 돌려보니 정필이와 정화가 두 마리의 커다란 리트리버, 금쪽이와 은쪽이를 데리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필이는 저를 보며 반갑게 웃으며 인사했지만
그 뒤로 이어진 말은 제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어우, 엄마. 쉬고 계시라니까. 또 뭘 그렇게 바쁘게 하고 계셔요. 저녁 식사 준비 중이셨네요. 엄마, 이 소고기랑 닭고기는 어디서 나셨어요? 저는 무심코 대답했어요. 응, 기다리면서 보니까 냉장고에 있길래 너희들이 오늘 우리 먹으려고 준비해둔 건가 싶어서 그걸로 요리 좀 해봤다. 정필이 너 어릴 적부터 소고기로 이렇게 해먹는 거 좋아했잖니? 그런데 아들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그건 우리 먹으라고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건 금쪽이랑 은쪽이 복날 보양식으로 준비해둔 건데 왜 그걸 다 써버리셨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저 소고기와 닭이 우리 가족을 위한 게 아니라 걔를 위한 거라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와 아들 때문에 강아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살다 사람 먹을 고급 식재료들을 개밥으로 주려고 사다 놨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이게 그러면 우리 먹으려고 산 게 아니라 개밥이라는 소리니? 어머니, 개밥이라뇨. 말씀 좀 가려서 하세요. 얘들도 어엿한 저희 식구라고요. 아니, 네 엄마 복날에 밥 먹자고 불러다가 저녁 밥 때도 한참 지나서 이제 겨우 들어와 놓고 너네 시장할까봐 냉장고에 있는 고기로 기껏 니네 밥상 차려줬더니 그게 개나 줄 개밥이라고 소리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니? 오늘 복날인 건 알아? 니네 엄마 복날마다 보양식 챙겨 먹는 거 좋아하는 건 알고? 근데 니네 엄마 오늘 한 끼도 안 먹은 건 궁금하지도 않지? 니네 그 집채만한 개들이 소고기를 먹던 콩고기를 먹던 그딴 건 난 관심도 없다. 근데 적어도 사람을 불러다 놨으면 사람 먹을 식사는 챙기고 나서 개를 먹이는 거야. 개는 개다. 사람보다 먼저 일 수는 없는 거야. 설마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고 저도 모르게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아들 정필이는 한숨을 내쉬며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요즘은 반려동물도 가족이에요. 엄마도 이해해 주셔야죠. 금쪽이랑 은쪽이도 우리 가족인데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말에 저는 아들에게서 받은 배신감이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며 희생해왔던 제가 이 순간에 느낀 감정은 참으로 쓰라렸습니다. 아들이 강아지를 가족으로 여긴다는 말은 이미 들어 알고 있었지만 그 강아지들이 나보다 자기 부모보다 우선시된다는 사실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며느리 정화도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강아지도 건강하게 키우려면 보양식이 필요해요. 저희도 이 아이들을 정말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정화의 말은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반려동물이 가족처럼 여겨지는 시대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그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가치관에서는 사람이 먼저였고 그 다음이 동물이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정말 댓글로 꼭 달아주세요. 사연 들으시는 분들도 반려동물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잘못한 건가요? 제가 해온 모든 노력과 희생이 헛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자기들이 제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들 내외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먼저지 개가 먼저야? 내가 너희들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건데 그걸 개한테 먹이려고 한 거라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정말 말이 되니? 아들과 며느리는 제 말에 당황한 듯 서로 눈치를 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 부부의 침묵은
제게 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는 한순간에 우리 가족의 유대감이 끊어져 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고작 저 남산만한 개들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극명하게 갈라지게 된 것이 억울하고도 서글펐어요. 그날 저녁 식탁에 준비된 음식은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고 묘한 침묵 속에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국 저는 그들의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거리를 걸었지만 도무지 착잡한 마음은 가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날 이후로도 계속해서 저에게 전화를 해옵니다. 처음에는 저도 화가 많이 났던 터라 아들 부부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화풀이 마냥 한바탕 쏟아내고는 뒤돌아섰지만 솔직히 저는 아들을 안 보고 살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아들이 개를 키우는 건 좋아요. 그런데 자식도 낳고 자신들이 부부로서 할 수 있는 도리를 하고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누리면서 그 다음 순위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정화의 생각도 너무나도 굳건하고 아들도 정말이지 아예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대를 이을 손자가 너무 보고 싶은데 어떻게 지혜롭게 아들의 생각을 돌릴 수 있을까요? 만약 필요하다면 제 가게도 빼고 집 보증금도 모두 빼서 아들에게 주고 이 돈으로라도 아이를 꼭 가지라고 부탁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해봐도 도무지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지, 아들 부부에게 어떤 식으로 감정을 풀고 아이를 가지는 게 앞으로 정말 중요하니 꼭 아이를 가져야 한다고 어떻게 이야기해줘야 할지 막막하고 답이 안 나와서 최근 저에게 일어난 일을 알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의견도 여쭐 겸 이렇게 사연으로나마 몇 글자 적어 실버라디오 채널에 보내어 봅니다. 혹시라도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은 아닌지 부디 댓글로 고견을 남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일을 겪거나 지혜로운 지인분이 있으시다면 이 사연을 공유해 주셔서 함께 댓글로 지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의 목소리 실버라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은퇴 후 겪은 일상의 변화 속에 크게 혼란을 겪으며 자신만의 삶의 요령을 깨달으신 65세 김옥분 할머니께서 경기도 광주에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김옥분 할머니는 무려 10년 넘게 근속하시던 회사에서 며칠 전 퇴사를 하신 뒤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정신과 진료도 받아보고 정신병원에서 주는 약도 복용해 보았지만 큰 차도가 없어 더욱 힘이 드셨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며 깊은 우울증은 점차 불면증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했고 깨어있을 때는 우울함에 시달리다가 밤이 되면 잠들지 못하는 나날이 이어지며 할머니의 신체 건강에도 적신호가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며 할머니는 어떤 방법으로 깊은 우울과 절망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경기도 광주에서 보내주신 김옥분 할머님의 사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 무료로 제공되지만 저희 채널 실버라디오는 여러분의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구독을 수신료 삼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모두 공짜이니 영상 즐겁게 보시고 꼭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사연이 필요하신 여러분 주변의 지인분들께 사연 공유해 주시고 함께 시청해 주세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주에 거주 중인 65세 김옥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노후가 행복해지려면 필요한 조건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건강, 돈, 사람, 우리 각자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모두 다를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노후에 행복해지려면 반드시 무언가를 삶에 더하기보다는 이제는 빼야 할 때라는 점입니다. 저는 12년간 재직했던 요양원에서 며칠 전 정년퇴직을 한 이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우울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평생을 바쁘게만 살아온 제 삶에서 일에 매진했던 시간이 빠져나가고 다소 한산한 시기를 맞아 그런 것이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별 대수롭지 않게 이 우울감과 적적한 감정을 넘기고는 했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바삐 출근하고 출근해서는 저희 직장이었던 요양원에서 사람들과 교류하며 일을 하던 그 시절들이 저한테 어떤 의미였는지 10년이 지나고서야 깨닫게 되었네요. 그 시절과 다르게 이제는 하루 종일 집에서만 머물며 어떤 날에는 단 한 걸음도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TV와 유튜브만 보면서 시간을 그저 흘려보내는 나날들이 계속됐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자유로움이 정말이지 반갑게 느껴졌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유로움은 게으름이 되었고 게으름은 무기력증을 불러왔으며 반복적으로 학습된 무기력은 급기야 우울증과 불면증을 저에게 데려왔습니다. 이래서 오는 스트레스가 사라졌으니 몸과 마음이 이러한 삶의 공백기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데에 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차 생각의 때가 끼듯 일상 속 친구와의 대화에서도 지인들과 가끔 만남을 가질 때도 자꾸 저는 상황을 삐딱하게 받아들이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하지? 라는 생각으로 털어내고는 했지만 지인과 친구들과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면서 점차 이것이 단순히 기분이 예민해서가 아니라 고쳐야 하는 상황이구나 라고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매일이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몸은 바윗돌 같이 무겁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통잠에 들 수 없었고 마음은 점점 여유를 잃고 메말라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요양원에 10수년 근무할 때 같이 일하던 치료사 선생님들과 간병인들 사이에서 저희는 참 똑부러지게 일을 잘하고 성격이 좋다며 제 자랑 같지만서도 나름 인정받았던 총명했던 저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마치 저의 또렷했던 삶은 정년 퇴직한 직장 생활과 함께 제 인생에서 떠나버린 것 같았죠. 그러면서 점차 저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도 한없이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년퇴직이라는 건 어쩌면 내가 더 이상 사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나이를 가지고 판가름하는 기준일지도 몰라. 스스로 사회에 기여할 수 없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병원 선생님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으며 이제 아침에 출근 안 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부러워요, 선생님. 저도 늦잠 좀 실컷 자보고 싶어요. 라는 말에 호탕하게 웃으며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말로 활기찬 은퇴 생활을 꿈꿨던 저의 계획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죠. 그때였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병원에서 지어준 정신과 약을 식사 후 집어삼키며 한숨을 내쉬던 제게 요양원에 계실 때 유독 밝은 모습으로 저를 대해주셨던 할아버지 한 분이 떠올랐어요. 최할아버님은 그때 당시 80대 중반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아마 지금쯤이면 거의 90세 가까이 되셨을 테지만 다른 또래 어르신들과는 달리 유독 눈에 총기가 가득하셨고 치매 노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하고 밝은 모습을 보이셨던 할아버님이셨습니다. 문득 저는 그 최할아버님이 연세가 무척이나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전히 밝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할 수 있으셨는지 궁금해졌어요. 어쩌면 병원에서조차 정확히 이유를 파악하지 못한 지금 제가 느끼는 이런 만성적인 우울감과 무기력함,
정신적인 문제들을 그 할아버님이라면 고쳐주실 수 있지 않을까, 명쾌한 답변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까지 생겼습니다. 저는 그 길로 바로 함께 일했던 요양원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척 오랜만에 전화를 받은 선생님은 제 목소리를 듣고는 깜짝 놀라더군요. 반가운 이름이 핸드폰에 떠서 전화를 받았는데 웬 다 죽어가는 할머니가 전화를 받아서 깜짝 놀랐다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물어왔습니다. 저는 그간 제가 겪었던 일들을 털어놓으며 이러한 이유로 그때 그 최할아버님의 연락처를 혹시 받을 수 있을지 선생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함께 일했던 요양원 선생님은 아무리 그래도 환자의 개인정보인 연락처를 구두상으로 말해주기는 조금 어려우니 차라리 지금 최할아버님과 전화를 바꿔주겠다며 저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 핸드폰을 부여잡고 기다렸어요.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아, 김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어쩐 일로 이렇게 오랜만에 반가운 전화를 다 주시고 그러셨어요. 요양원에 일할 당시 사실 저는 최할아버님과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마음의 고통이 터져나와 순간 주책맞게 눈물이 날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아이고, 할아버님, 잘 지내셨어요? 제가 전화를 드린 건 다름이 아니고. 저는 그동안 제가 겪었던 마음의 문제를 오랜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할아버님께 털어놓았습니다. 정년퇴직 이후 기대했던 활기찬 은퇴 생활은커녕 만성적인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빠져 게으른 생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굴레 속으로 깊게 빠져들어갔던 제 자신의 모습들과 병원약으로도 나아지지 않았던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에 대해서 모두 다 이야기했어요. 할아버님은 전화기 너머로 뵈어도 그때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총명한 목소리를 지니고 계셨습니다. 할아버님께서는 제 이야기를 끊지 않으시고 모두 다 들어주셨어요. 정말이지. 마음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김 선생님, 지금은 제가 치료를 받으러 가야 하니 제 번호를 남겨드리지요. 이따가 오후에 다시 통화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할아버님께서 지금 치료에 들어갈 시간이었다는 것도 까먹은 채로 한참이나 속상함의 목청을 높이기도 하고 눈물을 짓기도 하며 제 이야기만 주구장창 늘어놓았던 것이 무척 부끄럽고도 죄송스러웠습니다. 아이고, 할아버님, 죄송해요. 치료 들어가셔야 하는 것도 제가 깜빡하고는. 어서 다녀오셔요. 제 번호는 이거예요. 연락 기다릴 테니 꼭 좀 전화 좀 부탁드릴게요, 할아버님. 그렇게 최할아버님을 치료실로 보내드리고 저는 또 멍하니 식탁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녁에 잠을 제대로 자지를 못하니 이 시간대만 되면 그렇게나 잠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잠들지 않고 버텼어요. 지금 잠들면 또 저녁에 잠을 더 설쳐댈 것이 뻔하고 그러면 내일도 보나마나 하루 종일 병든 닭마냥 졸아대며 지낼 것이 뻔하니까요. 그렇게 간신히 정신을 부여잡고 있을 때쯤 최할아버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고, 김 선생님. 오늘따라 치료가 늦게 끝났네요. 미안해요. 많이 기다리셨겠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님. 치료는 잘 받으셨나요? 아이고, 무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문득 최할아버님 생각이 나서 연락드렸던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최할아버님은 머쓱하다는 듯이 웃으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허허. 아이고, 제가 무슨 또 그렇게 대단하다는 듯이 말씀해 주시니 어색하네요, 이거. 그래도 저를 그렇게 좋게 봐주셨다고도 해주시고
이런 고민을 듣고 그냥 넘기기도 어려우니 조금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어요? 할아버님은 그 나이대의 어르신들에 걸맞지 않게 몹시도 신사적인 말투로 저에게 양해를 구하시고는 고민에 잠기셨습니다. 그래요. 몇 가지 조언을 드릴 만한 것들이 생각났네요.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의사도 아니고 제가 뭐 대단해서 이런 조언을 드리는 게 아니니까 듣고 아니다 싶으면 흘려들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저는 이것들을 지키며 살아왔고 저 또한 큰 사업 실패로 인생의 매운맛과 쓴맛, 잔맛을 다 봤던 사람인지라 김 선생님의 힘듦을 다 알지는 못한다만 적어도 어느 정도는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할아버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나 늘 밝고 건장한 모습만을 보여주셨던 최할아버님께서는 젊은 시절 큰 사업 실패를 2번이나 겪으셨고 그 과정에서 지금의 아내와 이혼까지 겪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작게나마 아파트 경비원 자리를 구해 수십 년을 경비원으로서 일하면서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빚을 갚으며 지금은 아내와 자식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자식들의 도움으로 요양원에 들어와서 살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제가 아시겠지만 몸이 성하지는 않습니다. 2번째 사업 실패로 받은 스트레스가 제 몸을 크게 갉아먹어 버렸어요. 덕분에 몸도 마음도 많이 다쳤고 그 과정에서 아내와 자식들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었지요. 사업이 나름 잘 될 때는 정말이지 많은 사람들이 절 찾아왔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이득을 바라고 찾아온 부류였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반대로 누군가를 제 이득을 위해서 많이 쫓아다녔지요. 그 과정에서 가족들에게 참으로 소홀하게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업체를 일구고 거기서 버는 돈으로 제 식구 먹여 살리면 그것으로 제 역할은 다했다고 자부하고 자만하던 때였지요. 제가 저 스스로와 동일시했던 제 사업체가 고꾸라지고 나서부터는 그 모든 인간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웃으며 잔을 흔들던 친구들은 작고 크게 저와 채무관계가 얽혀 있었고 술잔을 흔들던 손으로 제 멱살을 잡아채고 흔들어대는 것은 정말이지 순식간이었어요. 앞에서야 당당하고 뻔뻔하게 굴기도 하였지만 뒤돌아서 참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제 역량 부족일 수 있지만 사업이 무너진다는 것은 정말이지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요소로 인해서 부귀영화는 언제든지 제 눈앞에서 깜짝할 새에 사라질 수 있었어요. 최할아버님이 그때 이야기를 쏟아내실 때에는 수화기 너머로도 목소리가 떨리는 것이 느껴졌었습니다. 저는 당시의 사건들이 할아버님의 인생에 정말 큰 충격을 안겨줬다는 것을 할아버님의 목소리만 듣고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할아버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최할아버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다시 일어나실 수 있었나요? 저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할아버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김 선생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나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지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잘못한 것들을 하나씩 바로잡아가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했고 제 잘못된 습관들과 사고방식을 바로잡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렸지요. 그 과정에 얻은 것들을 지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서 최할아버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노후에 평안하고 행복해지려면 인생에서 몇 가지를 반드시 줄이고 빼야 한다고 말씀드렸지요. 그중 첫 번째는 바로 인간관계예요, 김 선생님. 저는 처음에는 최할아버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 잠시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시간이 무한하지 않잖아요. 필요한 관계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해야 합니다. 새로운 인간 관계를 만들기보다 차라리 자연 속에서 산을 오른다던가 숲을 걷는다던가 자연 속에 머물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훨씬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저는 사업이 잘못되고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누구의 탓인지를 끊임없이 되물으며 자책하고 고통스러워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행동들은 지금 와서 돌이켜 보았을 때 단언컨대 저에게 단 한 톨만큼의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친구를 원망하고 사업 파트너를 원망하고 은행을 원망하고 나 자신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아무 죄 없는 내 가족들까지 원망하며 살았지요. 반추라는 건 말입니다. 본래 소가 한번 삼킨 여물을 다시 되새김질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데 많은 사람들이 때때로 자신이 소도 아니면서 자꾸 반추를 합니다. 나쁜 생각을 자꾸 꺼내어 들춰보고 되새김질하면서 그 쓴맛과 짠맛을 다시금 계속 느끼는 거예요. 끊임없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보내어 주세요.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그 일이 일어날 만해서 일어났겠구나. 그 일 덕분에 다른 무언가 더 나쁜 게 나에게 못 왔겠구나. 저는 그저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제서야 최 할아버님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할아버님은 계속해서 행복한 노후를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두 번째 줄여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 선생님, 두 번째 줄여야 할 것은 말이에요. 술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는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니, 할아버님, 혹시 저한테서 술 기운이 느껴지셨어요? 제가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실 당시 극심해진 불면증으로 인해서 저는 술을 마시지 않고는 단 하루도 잠을 잘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정신과 약을 먹는 중에도 저는 술을 끊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술을 마시지 않고서는 그날 밤을 꼴딱 새고 한숨도 자지 못한 상태로 아침해를 맞이하는 것도 부지기수였기 때문에 할아버님과 통화를 했던 그날도 저는 전날 술에 잔뜩 취해서 아침 숙취가 남아 있었죠. 저는 혹시라도 이런 부끄러운 제 모습이 누군가에게 드러났을까 초조해졌습니다. 하하하, 아니요,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김 선생님도 약주를 꽤나 즐기시는 모양입니다. 할아버님은 제가 민망하지 않게 호탕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휴,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요새 통잠을 못 자서. 할아버님은 제 대답을 들으시고는 웃음기 없는 목소리로 진심으로 걱정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김 선생님, 제 말 명심하세요. 술로 쌓은 모든 것들은 모래섬 위에 공든 탑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최할아버님은 저에게 자신이 사업하던 시절 이야기를 해주시며 당시 거래처 담당자들을 비롯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술을 먹고 접대를 하며 일주일에 서너 번은 병원 가서 링기를 맞을 정도로 술을 달고 살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나 술을 먹고 사고 선물하면서 술로 쌓은 거대한 바벨탑처럼 자신의 입지를 늘려갔다며 그게 그때는 맞는 줄 알았다고 말씀해 해주셨죠. 하지만 결국 사업에 문제가 생기자 그렇게 술로 쌓은 공든 탑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최할아버님의 곁을 떠나며 남은 건 술 때문에 생긴 몸의 여러 문제들 뿐이었다고 하시더군요. 급기야는 그 와중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사업 실패를 감당하기 위해 가혹하리만치 무리하게 몸을 혹사시켰던 불안정한 생활 패턴까지 이어지자 할아버님의 몸에는 간암이 생겼고 그 결과 자식에게 간이식을 받고는 저희 요양원에 들어와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네, 정말로 우리 아들에게는 면목이 없어요. 지 아비의 사업 실패로 자기에게까지 좋지 못한 상황들을 여럿 마주하게 했는데 아비는 늙어서까지 민폐만 끼치네요. 하지만 저는 그 이후로 정말 술은 입에도 대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끊어버렸어요. 김 선생님, 명심하세요. 술로 얻은 위안, 관계, 그 모든 것들은 다 허구입니다. 허상이고 가짜예요. 저는 최할아버님의 충고를 명심해야겠다고 가슴에 새겼습니다. 힘들겠지만 오늘부터라도 당장 술은 끊어보려고 결심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약과 영양제예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의아했어요. 인간관계와 술이야 그렇다 쳐도 약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니었나요? 그래서 저는 할아버님에게 여쭤봤습니다. 할아버님, 약이 인생에서 필요 없다는 말씀이세요? 하하, 김 선생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오히려 반대예요. 아프면 병원을 가라 이 말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제대로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벙쪄 있었죠.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김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제 또래 혹은 저보다 젊더라도 나이가 있는 노인들은 다들 자신의 경험을 너무 많이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저 몸에 좋다는 건 얼른 가져다가 입부터 가져다 대는 습관이 있지요. 다들 그렇게나 알뜰하게 자기 몸은 챙기면서 그게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오남용에 대한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저는 최할아버님의 말을 계속 경청했습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이 있지요. 우리는 의사가 아니고 유튜브도 의사가 아닙니다. 아프면 병원을 가서 진료를 보시고 그 증상에 알맞는 약을 알맞는 양으로 받아와서 알려준 대로 먹어야 합니다. 김 선생님, 우울하다고 정신과 약 드신다고 하셨지요? 그거 더 우울하면 손이 갑니까? 안 갑니까? 약을 먹어도 아프면 약에 손이 또 가고 약을 먹어도 우울하면 약에 손이 또 가지요. 이렇게 약이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정해진 양보다 자꾸 과하게 먹고 그 부작용이 기필코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약과 특히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영양제는 우리가 알아서 판단해서 먹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 습관을 길러야 해요. 선물을 받았던, 어디서 홈쇼핑 광고를 보고 샀던, 정확히 어디에 좋은지 명확하게 판단되지도 않은 암흑의 약통들은 모두 갖다 버리세요. 저는 할아버님의 말씀대로 습관적으로 우울해질 때마다, 심지어는 우울해질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마다 증상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통에 손이 먼저 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할아버님의 말씀을 듣고 앞으로는 이 습관도 반드시 점검해서 자제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님은 노후에 반드시 줄여야 할 것 중 네 번째로 흰색 조미료를 말씀하셨습니다. 흰색 조미료라면 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하, 미원도 일리가 있네요. 나이가 들수록 입맛이 떨어지고 혀가 둔해지기 마련이지요. 근데 우리가 이 나이에 요즘 친구들이 먹는 맵고 쓴 걸 먹기는 어려우니 자꾸 더 단맛, 더 짠맛을 찾게 됩니다. 싱거운 건 당최 무슨 맛인지를 모르니 먹고 싶지가 않아지지요. 이게 문제를 만듭니다.
그런데 저는 다행히도 요양원에서 살고 있으니 이 부분은 크게 걱정치 않습니다. 다만 짭짤한 국물은 웬만하면 먹지 않아요. 건더기만 반찬 삼아 잘 건져내어 먹고 국물은 잘 모아서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 계신 김 선생님은 저와 상황이 같지 않지요. 가급적 식단에 신경을 많이 써보세요. 흰색 가루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설탕과 소금이요. 물론 소금은 그렇다고 너무 적은 양을 먹으면 큰일 나는 것 아시죠? 반드시 적당량의 염분은 섭취하시고 과하게 섭취할 수 있는 요소를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물론 미원도 마찬가지고요. 하하. 저는 최할아버님의 조언에 깊게 빠져들어 어느새 종이와 노트를 가져와 할아버님의 조언을 메모하며 듣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는 슬쩍 웃음이 났습니다. 최근에 무언가에 이렇게 집중해 본 적이 언제인가 싶을 정도로 할아버님의 조언은 제 가슴에 깊게 와닿았죠. 마지막으로 최할아버님은 저에게 노후에 반드시 줄여야 할 5번째로 말을 이야기했습니다. 말이요. 사람 입으로 하는 그 말 말씀이시죠? 맞아요, 김 선생님. 사람이 가진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바로 혀라고들 하잖아요. 사람도 가을철 독이 무섭게 오른 뱀처럼 몸에서 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바로 혀와 입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사람과의 대화에서 말을 줄이고 대화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삶의 절반은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모질게 대할 사람은 없지요. 만약 이야기를 경청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김 선생님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거든. 제가 아까 첫 번째로 뭘 줄이라고 말했지요? 인간관계, 사람을 줄이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그런 못된 사람은 김 선생님 주변에서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그냥 정리를 해버리세요. 사람은 자신의 말을 경청해주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세상의 절반은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인생이 훨씬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할아버님의 말씀대로라면 불필요한 혹은 저를 나쁘게 이용해 먹으려는 인간관계와 술, 그리고 효능을 제대로 모르는 암흑의 약통이랑 지나치게 달고 짠 음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을 줄이는 게 할아버님의 노후 비결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조금은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사실 정말이지 별것이 없지요. 하하. 하지만 김 선생님이 저를 긍정적으로 봐주었던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잘 챙기며 살아간다면 김 선생님을 누군가가 보고는 김 선생님께 조언을 구하러 올지도 모르지요. 안 그런가요? 최할아버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것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아버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작은 선물을 하나 우편으로 보내드리고는 그날부터 최할아버님의 조언대로 하나씩 제 인생에 적용시켜 나가기 시작했어요. 친구 중에 저와 비슷한 시기에 정년퇴직을 하고 자식이 주는 돈으로 놀러 다니면서 저를 은근히 무시하고 비꼬았던 친구놈 하나를 제 인간관계에서 정리하고 회사 생활하며 만들어진 후로 관성적으로 제가 부여잡고는 연락을 놓지 않았던 관계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거꾸로 먼저 연락을 주거나 제 안부를 물어주는 친구들을 정말 살뜰하게 챙기기 시작했어요. 저를 신경 써주고 저에게 애정을 주는 제 사람들을 알뜰하게 챙기니 이들은 저에게 늘 더 큰 보답을 해주려고 애써주는 것이 참으로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금주를 시작했죠. 처음에는 정말이지
잠이 아예 오지 않아서 당황스러울 정도였어요. 하지만 오히려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심각하게 술에 인생을 기대어 살았다니, 술 한 방울 마시지 않고서는 아예 한숨도 잘 수 없을 정도로 술독에 빠져 살았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틀 밤을 꼬박 새었을 때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그대로 누워 거의 기절하듯 몇 시간을 잤는지 모르겠지만 한밤중 눈을 떴을 때 무척이나 개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술을 먹지 않고 푹 잘 잤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 시간에 이렇게 자버렸으니 또 밤을 새지 않을까 걱정도 했지만 너무 늦지 않게 알아서 잘 잠이 오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큰 문제 없이 잠을 잘 자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끔은 술 생각이 나기도 하고 새벽 늦게까지 뜬 눈으로 있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잠들었을 때 깨어난 뒤 컨디션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짐을 느낍니다. 마치 예전에 활기 있던 그때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삶의 질과 행복도가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 저는 지인과 친구를 만나더라도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고 있어요. 요즘에는 액상과당이 들어가지 않은 제로 음료들도 많이 나와 있어서 식당에 가거든 가급적 물만 마시거나 너무 술 한 잔이 땡길 때는 제로탄산으로 마음을 달래고 있습니다. 그런대로 참을 만하더군요. 그리고 세 번째 조언처럼 이름 모를 약통은 모두 내다 버렸습니다. 몸이 안 좋은 것 같을 때마다 약국에서 대충 약을 지어 먹던 습관과 우울할 때마다 정신과 약에 의존하던 습관들도 모두 버렸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을 하나 버리는 게 그때마다 참 힘들었지만 거꾸로 한두 달만 꾸준히 버텨내면 그 후로는 바꿔진 습관이 스스로 생명력을 가지고는 저를 도와주더라고요. 최할아버님의 조언들을 이런 식으로 제 삶에 모두 적용하는 데에까지 장장 반년 가까운 시간은 걸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젊은 날의 나쁜 습관들을 모두 버려냄으로써 지금은 정말 활기 있고 제가 꿈꾸던 은퇴 후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정신과 약과 술에 의존하던 지난날도 모두 흘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를 우울과 좌절의 구렁텅이에서 구해준 최할아버님의 인생 조언을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어 이렇게 없는 글솜씨로나마 열심히 적어 사연 보내봅니다. 혹시라도 지금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여러분은 이겨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응원드리고 싶어요. 혹은 이렇게 마음이 힘든 상황 속에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위로의 응원 남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영상 늘 무료로 올려주시는 실버라디오 채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들을 무료로 계속 받아 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구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도 늘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